안녕하세요. 마음법연구소의 허지은이에요. 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뇌가 현재 생활을 살아가는데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뇌를 어떻게 훈련하고 조율해야 될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다 이해해야지 라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이해되는 만큼 이해 안 되면 다음번에 또 듣지 뭐 이렇게 듣다 보시면 그 마음 자세가 뭐냐면 나를 이완시키잖아요. 편안하게. 그래서 낯선 정보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전문적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받아들일 때 너무 긴장하고 듣기보다는 왜냐면 내 기존에 있던 지식들과 새로운 지식이 서로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들이 이제 통합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건 내가 좀 더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더 잘 이해돼요. 더 잘 기억이 남고.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꽤 자주 들으시는 분들한테 요청해요. 적지 말라고. 마음으로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잘 이해하고 더 내 지식으로 통합되고 이후에 임상으로 실제 활용해야 될 때도 더 잘 떠오른다. 왜냐하면 이미 내 지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요청드려요. 우리 편안하게 들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제까지 우리는 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왜 이리도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여러 요소와 부분이 조합된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예요. 뇌에서 처리되는 수많은 정보는 의식의 수준에서는 떠오르지 않아요. 의식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후기 단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동기와 욕망, 가능성이 뒤섞여 있지만 뇌는 이 다양한 구조와 체계를 서로 협응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게 만들어야 해요. 결국 도움이 되고 적응하는 것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모두 여기 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와 추론, 행동을 촉진하거나 제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등의 역량을 환상적으로 조율하는 능력은 인간이 지닌 힘의 핵심이에요. 인간은 정보를 환상적인 수준에서 통합할 수 있는 종이죠.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손과 발로 기어를 바꾸고 눈으로는 앞뒤 좌우의 차들을 보면서 손으로 핸들을 돌리고 옆에 앉아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에 답을 하기도 해요. 내비게이션의 지도를 보면서 빨간불에 차를 멈추기도 하죠.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몇 시간 동안이나 지속할 수 있어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종인 침팬지가 이렇게 차를 운전한다면 몇 초 뒤에 사고로 죽을지도 몰라요. 활동과 주의를 이렇게 고차원적인 수준에서 조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체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며 영양소로 쪼개어 단백질과 다른 성분들로 몸을 만들고 근육에 에너지를 보내는 등의 복합적인 과정을 아주 잘 조율해요. 생리체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잘 조율되고 협응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한 부분만 균형을 잃어도 몸 전체가 고통을 받게 돼요. 하지만 이는 마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뇌도 수없이 다양한 정보의 체계와 종류, 양을 조율하거든요.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작동하는 동기에 의해 조율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비의 동기를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통찰이에요. 컴패션, 자비가 우리의 마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율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성적인 기회를 전부 즐기며 쾌락을 누리고 살겠다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면 동기가 그 사람 마음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능한 한 다른 이에게 사려 깊고 다정한 자비로운 존재가 되려는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당신은 그들의 주의와 느낌, 행동이 어떤 존재가 된다거나 어떤 행동을 하려는 동기에 따라 다르게 조직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1989년 폴 길버트는 동기가 주의와 생각, 행동을 조율하는 지휘자와 같다고 묘사하며 사회적 정신학, social mentality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생각과 주의, 느낌과 행동을 조율하는 우리 안의 동기가 어떻게 자극을 받는지 더 깨어서 자각할 수 있게 되면 한 발 뒤로 물러나 특정 동기가 리드하는 길을 따를지 안 따를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다양한 동기와 사회적 정신화가 실제로 뇌를 다른 방식으로 자극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심리학자 에밀리아나 사이먼 토마스와 그녀의 동료들은 우리가 자비에 기반한 목표나 자부심을 느끼기 위한 목표에 초점을 맞출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했어요. 그들은 뇌에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부위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반응할 때 활성화되고 이 부위는 아이를 기르고 타자를 돌보는 행동과 결부되어 있었어요. 이와 반대로 자부심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뇌의 부위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자비는 좋고 자부심을 즐기는 건 나쁘다는 흑백 논리를 펼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는 일은 뇌에서 균형을 발견하고 자비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고 자비를 동기로 삼은 마음과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경쟁적인 마음을 대조해서 비교할 수 있어요. 돌봄의 마음일 때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타인을 걱정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른 이들이 필요한 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회복과 행복을 보면서 보상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는 어쩌면 자기 정체성과도 결부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나는 보살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와 반대로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 경쟁적인 동기는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고 계속해서 자신과 남을 비교하게 만들고 남보다 더 잘났다는 데에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성공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진 동기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을 조직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동기로 무엇이 강력한 동기가 되냐에 따라서 결국은 무수하게 많은 일들 속에 우리의 행동과 말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정신화는 관계에서만 발달될 수 있어요. 사회적 정신화가 활성화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반응을 추구하게 돼요. 당신이 돌봄을 바란다면 돌봄을 제공할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죠. 성적인 경험을 원한다면 성적 관계를 만들기 위한 사람을 필요로 하게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신호는 특정한 관계 유형이 전개되고 발달하는 가운데 사회적 정신화가 기능하도록 해줘요. 이게 무척 중요하거든요. 사회적 정신화가 특정한 신호를 유도해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돌봄을 바라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거부하거나 놀린다면, 누군가 성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당신에게 너무 늙었다거나 못생겼다고 말한다면 그때는 사회적 정신화는 차단돼요. 이는 감정적인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화와 관련된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에도 방해가 돼요. 그래서 돌봄을 원할 때 그 욕구가 계속해서 좌절된다면 당신은 결국 그 욕구를 차단하거나 혹은 돌봄이 필요할 때 그것을 인식하고 충족하는 능력이 매우 미숙해질 수 있어요.
사회적 정신화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돼 가요. 자비는 단지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 대한 자신의 상호작용, 그리고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사회적 정신화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가끔은 멈춰서 무엇이 우리의 실제 동기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되겠죠. 내 삶에서 나의 중심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에 내가 살아갈 날이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던진 이 질문들은 실은 이렇게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지금 했던 질문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딱 떠올리고 다이어리에 좀 적으셔서 핸드폰 메모장에 적으셔도 좋고 뭐 노트북에 적으셔도 좋은데 오늘 하루 그 질문을 하나 이렇게 펼쳐놓고 글을 적어보셔도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 동기가 이제 가치와 또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 가치는 이제 수용정념 치료에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파트인데, 그래서 내 삶의 중요한 인생의 목표, 동기,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참 좋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느낌, 행동을 특정 맥락에서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조직하는 다양한 종류의 동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다층적인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은 참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길버트는 이러한 문제가 심리학에서 인기 있는 주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까지 꽤 오랫동안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특히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친 책은 로버트 오른스타인의 다중마음이었어요. 25년 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는 오랜 진보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것은 마음이 단순하고 일반적으로 지성적이라는 관점에서 복잡하게 뒤섞인 구조라는 관점으로의 변화였다. 즉 마음은 그 안에 복잡한 일련의 재능들과 모듈들, 그리고 정책들을 담고 있다. 마음을 구성하는 이 모든 구성 요소는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우선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사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의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보편적인 관점이 되었어요. 20년 전 데니스 쿤은 다음과 같은 상세한 서술이 있는 대학생용 심리학 입문서적을 출간했거든요. 당신은 하나의 우주이다. 수많은 세계 안에 세계를 담고 있는 집합체이다. 당신의 뇌는 아마도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복잡하고도 놀라운 장치이다. 뇌의 작동을 통해서만 당신은 음악과 미술을 향유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며 전쟁을 벌일 수 있다. 당신 안에 내재된 사랑과 자비의 잠재력은 동시에 공격성과 증오, 살인의 잠재력과 공존한다. 쿤과 다른 연구자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달리 우리가 통합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내고 뇌의 패턴과 마음의 상태를 생성해내는 수없이 다양한 잠재력으로 구성된 존재예요. 이런 지식이 여전히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죠. 아마도 우리는 마음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는 단일한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너무 강력해서 이 관념을 내려놓기를 원치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의식적이 될수록 내면에서 감정과 동기, 다양한 종류의 자기가 이렇게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더 자각할 수 있게 돼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은 거죠. 너무 다양한 내가 너무 많아서 서로 막 갈등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A라는 가치를 지닌 자기가 더 우세해서
그 가치를 향해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B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가 더 우세해서 B를 중점에 두게 되기도 하는 거죠. 다양한 자기와 감정이 생겨나는 이유는 뇌의 기본 설계와 사회적 맥락 때문임을 기억하면 좋아요. 이것은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과 과도하게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자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있구나. 아주 다양한 감정들이 있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현상들을 내가 해석하는 거구나. 이렇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이것이 마음챙김이 자비의 동기를 기르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이걸 전체를 알아차리고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훈련하죠. 전문가들도. 분명 동기와 사회적 정신화는 서로 겹치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억누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공격적이면서 동시에 돌보는 마음을 가지기란 어려운 일이긴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정신화로 변환할 수 있고 그것들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필요할 때 정신화를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정신이 건강하다는 지표예요. 예를 들면 한 남자가 직장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경쟁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내 다른 자기가 등장해요. 아내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아내나 아이와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특정한 한 가지 정신화나 동기체계에만 갇히게 된 개인은 협력하거나 돌보고 돌봄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는 즉 경직돼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삶의 방식은 여러 면에서 이제 불편함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떤 동기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을까예요. 어떤 환경에서 이 동기가 가장 잘 일어나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에서 생겨난 다양한 동기에 의해 조종되는 마음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또한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 참 좋은 질문들이죠. 동기가 마음을 조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는 자기 통합성과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감각을 유지하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과 맞지 않는 어떤 것들을 느끼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 매우 고통을 겪게 돼요. 리타 카터는 다중성이라는 그녀의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머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 자기의 주인 노릇을 하는지에 대해 흥미롭게 보여줘요. 화났을 때 나타나는 자기가 있고 이 자기는 셀프죠. 불안할 때 등장하는 자기, 슬픈 자기, 완벽주의적 자기, 낭만적인 연인으로서의 자기, 환상적인 친구로서의 자기, 그리고 다정하거나 짜증을 잘 내는 부모로서의 자기 등으로 계속 나열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각각의 자기, 즉 각각의 나죠. 나 자신. 저마다 각자 다 생각이 있고 느끼고 행동하길 원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우리 자신에 대한 다양한 느낌과 사고 그리고 경험이 매일매일 우리를 통과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감정을 제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내심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내면에 아주 다양한 자기를 가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자기가 서로 대립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죠. 현대심리학의 시조 중 한 명인 윌리엄 제임스는 100년도 더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나는 자주 나의 경험적 자기 중 하나로 나머지 자기들을 포기해야 할 필요에 마주한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잘생기고 뚱뚱하고 옷을 잘 입고 훌륭한 운동선수이고 1년에 10만 달러를 벌고 재치 있고 인생을 즐기고 여자를 잘 다루고 또한 철학자, 자성가, 정치가이면서 전사이고
아프리카 탐험가이자 시인이면서 동시에 성자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백만장자의 일은 성자의 일과 대립될 것이고 인생인 즐기는 사람과 자선가는 서로 걸고 넘어질 것이다. 철학자와 허세가는 같은 육체에서 잘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개성이 인생의 초기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들 중 어떤 것은 실제화하려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억눌러져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가장 진실하고 강하고 깊은 자기를 찾고자 한다면 목록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원할 만한 것을 골라야 한다. 그로 인해 다른 모든 자기는 비실제가 되고 어찌 보면 이제 쉽게 설명하면 비주류인 거죠. 선택된 자기의 운명이 실제가 현실이 되는 거죠. 그것의 실패는 진정한 실패가, 그것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되며 실패와 성공에 따라 수치와 기쁨을 느낀다. 제임스가 설명하듯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동기는 다른 동기를 위해 필요한 속성이나 자질을 차단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적과 싸우고 있다면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동기나 그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고난은 확실하게 차단될 거예요. 그렇죠?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 다치겠다고 그 순간 죄책감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그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기쁨을 느낄 수도 있죠. 아, 내가 이제 이기겠구나 이렇게요. 실제로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오락거리의 핵심이기도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마음에는 다른 측면들을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이렇게 짜증에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 짜증에만 몰두하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과 그들을 압도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우리의 어떤 바램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멈춰 생각할 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린 종종 스스로 되고자 했던, 즉 인생을 즐기는 사람 혹은 자선사업가로 자기 정체성을 정함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게 돼요. 자기 정체성은 우리를 우리로 만든 다양한 영향, 살아오면서 획득한 가치들, 열망하는 것들과 방어하고 싶은 것들을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직하는 방식에 따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의 가치를 두거나 행동할지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져요. 하지만 정체성은 매우 임의적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만일 우리가 아기일 때 이렇게 납치돼서 폭력적인 마약 조직에서 자라게 된다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배경의 문화가 우리의 주된 기준점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폭력 조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러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폭력 조직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실은 우리에게 조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주어진 게 아닌 거죠.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그와 다른 존재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다시 내가 재구성할 수 있잖아요. 다시 선택하면서. 근데 주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타고났다고 하면 이거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자기감이나 자기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많은 불리한 면을 가져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마크 리어리는 그의 책 자기라는 거주에서 자기 정체성의 진화를 사실상 저주나 다름없다고 말했어요. 이 책은 설득력 있게 자기의 감각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의 가치에 과도하게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까다로운 것인지 밝히고 있어요. 자기감에 과도한 동일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보호해야 할 것으로 느끼게 되고 이는 우리가 위협받았다고 느낄 때 매우 공격적이 되도록 만들고 자기 정체감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울에 취약해질 수도 있어요. 만일 자신을 날씬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핵심 가치라면 살이 찌는 것은 자기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고 우리를 수치심이나 자기혐오, 우울감에 빠뜨릴 수 있어요. 즉 나라는 사람을 인식하는 이 정체성에 날씬한 사람만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또 다른 애로 우리가 터프가이라고 여겨요. 어느 날 밤 술집에서 누군가 우리를 거치게 떠밀면 내 정체성에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약하게 비춰질까봐. 특히 젊은 남성의 경우에 더욱 그래서 난 터프가이인데? 그럼 이제 바로 싸워야 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은 또한 우리가 어떤 특정 집단에 속한다고 느끼는 것과도 연관이 돼요. 예를 들어 종교나 국가 혹은 심지어 축구팀에 있어서도 그래요. 어떤 집단의 연결과 융합은 아주 강할 수 있어서 만일 누군가 우리의 집단을 위협하거나 모욕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위협받거나 도전받았다고 느끼게 되고 그것을 심지어 그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로까지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이는 특히나 특정 종교 집단에 있어서 그러할 수 있죠. 흥미로운 점은 거기에는 어떤 물질적인 손해나 이득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애착 혹은 집착으로 귀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 정체성은 환상이고 그것을 진짜라고 여기고 애착을 느끼면서 매달리는 것 그 자체가 커다란 고통의 원인으로 간주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는 내용들 중에 종종 이제 불교의 내용들이 언급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불교라는 종교와 분리된 불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확실히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가 갇히게 되곤 하는 자기 감각 중 하나가 수치스러운 자기예요. 달라이 라마가 처음 서구로 왔을 때 그토록 많은 서양 사람을 괴롭히는 자기 비난, 수치심, 그리고 자기 혐오의 수준에 아주 놀라워했어요. 많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수치심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수치심은 사람을 자살로 이르게까지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살 저희가 위기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정서 중에 하나가 수치심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판적이었거나 우리를 비난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기도 해요.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사람들, 혹은 정서적으로 홀대받는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 혹은 따돌림이나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강한 수치심과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을 겪을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리라 믿거나 혹은 타인들이 그들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들이 나쁘고 부적절하거나 흠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들은 숨어서 자신의 삶을 살고 평가받고 거부당할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자신을 개방하거나 타인들과 연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기도 해요. 우리는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를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비판하고 공격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기 감각은 수치스러운 정체성과 자신에 대한 수치스러운 느낌을 중심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내면의 투쟁과 어려움들을 도와줄 자비와 다른 이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에 부정적인 느낌을 발견하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돌리는 부정적인 느낌들은 실망과 적대, 비난으로 가득 차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수치심이 마음 챙김과 자비를 이렇게 발달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예요. 보통 수치심에 기반을 둔 정체성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에 대한 통찰을 발달시켜 간다면 우리 안에 잠재한 자비로움을 배양하기로 선택하고 자비를 자기 정체성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비중심 치료, 즉 CFT는 높은 수치심과 자기 비난 수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고안되었는데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비를 발달시키는 것이 수치심에 대한 가장 큰 해독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의 욕구와 느낌은 어떤 것일지 이끌어내는 인간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공감하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떠할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러한 특별하고 똑똑한 인간의 자질은 다른 이들을 해치거나 혹은 돕거나 둘 모두에 사용될 수 있어요.
마음챙김 자비는 우리가 마음을 조직하는 방법으로서 의도적으로 돌봄의 동기를 이용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비는 부드럽고 솜털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의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의 똑똑한 뇌가 자비와 같은 동기를 배양하게 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훈련하지 않은 마음은 다양한 동기와 감정의 혼란 상태로 있게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동기와 감정을 내가 키워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자비로운 자기를 키워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에 맺어갈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기를 키워간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안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관계를 잘 맺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낫게 만든다는 것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 연구자들이 마음을 자비롭게 훈련하는 것에 이점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밝혀진 것은 이러한 훈련이 우리의 안녕에 기여하고 타인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돕는 다양한 뇌의 생리적인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구자들은 또한 우리가 자비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가지는 대신에 다른 이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고 만족스러우면서 덜 우울하고 덜 스트레스 받고 덜 불안하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에 더해서 우리는 우리와 세상 사이에 보다 연결된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자비로운 동기들이 뇌에서 연결감과 의미로 충만한 느낌을 주는 부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와요. 당신이 태어난 환경과 문화에 의해 개인적 동기들이 조성되었음을 이해하기 위해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릴 텐데 좀 생각을 좀 해봐요. 이미 내 안에 이제 경쟁적인 동기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내 가정, 내가 자라온 내 가족의 문화일 수도 있고, 우리 동네,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우리가 지금 2025년을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내 안에 있는 경쟁적인 동기들이 내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삶을 앞서가고 싶어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성공을 성취함으로써 과연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내가 시도했지만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았을 때, 내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나에게 스스로 비판적이 되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부족한 부분 또한 잘 수용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과 갈등할 때 혹은 다른 시각을 가졌을 때 그때 내 마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모든 상황들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안에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저 호기심을 갖고, 내가 이런 식으로 진화돼 왔었구나. 내 안에 이런 동기들이 많구나. 좀 강력하구나. 라고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 안에 어찌 보면 이제 경쟁적인 동기들이 어떤 것들이 특히 어떤 상황에 더 많은지를 살펴본다면, 두 번째는 내 안에 이제 자비로운 동기는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비로운 동기가 뭐라고 했죠? 나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고통에서 내가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온해지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런 동기가 나를 향해서 있나? 타인을 향해서 있는지,
그런 동기가 있다고 하면 그 동기를 나는 어떻게 삶에서 실제로 실현해 가고 있는지, 혹은 그런 동기를 갖는 거에 대해 주저하게 되거나 거부감이 생기지는 않는지, 이 또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비로운 동기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용감하고 지혜롭고 참 좋다, 갖고 싶다인지,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너무 나약해질 수 있잖아,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지 또한 내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들을 이제 오늘 저랑 이 얘기가 끝나고 나면 노트에 또 이렇게 좀 적어보면서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봤던 내용들 제가 좀 이제 정리하면서 또 얘기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뇌가 과학이나 예술, 문화를 위해 굉장히 환상적인 능력을 발현시켜 주지만 그럼에도 다루기가 아주 까다롭잖아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뭐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반추하거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감정이나 동기와 이 순환고리를 만들어내면서 자칫하면 부정적인 사고와 불편한 정서 안에 내가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 모두가 다 새로운 뇌, 신뇌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순환고리를 중단시키려면 마음챙김 능력을 키워야 돼요. 생각에 의해 내가 막 떠밀려가고, 이 생각이 감정에 불을 지피고, 감정이 다시 생각에 또 불을 지피지 않게 하려면 이 자체를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거죠. 내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런 마음 챙김을 개발할 수 있을 때 자비 또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 고통의 예방에 대해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전두엽에서 이제 공감과 같은 능력이 되게 중요한 영역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감이 실은 자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이 사회적 유대를 맺게 해주죠. 서로를 돌보고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촉진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뇌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관계, 서로 유대를 형성해 갈 수 있고 협조적인 행동을 키우고 온화함과 친근함의 감정을 발달시키는 것은 진화 과정에 아주 유익하죠. 근데 이거는 실제 생리학적 신체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줘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지지적인 연결망에 속해 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준다, 고립되어 있지 않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고립된 사람들보다 훨씬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훨씬 더 나은 면역 체계를 갖고 있고 더 높은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안녕하기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잘 지지하고 돕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또한 나에게 그런 관계를 맺어 간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챙김과 자비가 실은 각각 다른 위치지만 같이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자비는 특정한 동기와 느낌을 유발하면서 우리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돕고요. 마음챙김은 한 발 물러나서 우리를 압도하려고 하는 감정이나 사고의 순환 고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어떤 동기에 자비를 두고 이 자비에 전념한다면 우리가 하는 사고, 감정, 이 마음챙김 자체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냐는 내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자비중심 치료에 대한 특강을 하고 2월 달부터 이제 부모들 대상으로 그리고 또 일반인들 또는 치료자들 대상으로 이제 북리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재를 같이 읽으면서 천천히 내 속도에 맞게 컴패션 포커스드 테라피를 기반으로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의 이 자비를 좀 더 중심으로 동기로 가져가고 내 마음에서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어떤 것들이고 그게 실제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흔들리기보다 중심을 가지고 나와 타인과 다정하게 잘 유대하면서 내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실패들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갇혀버리거나 위축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향해서 계속 도전할 수 있으려면 그 마음 안에 내 동기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나를 따뜻하게 지지할 수 있고 이렇게 잘 버텨주고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내가 먼저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지식으로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그 연습을 해가는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을 때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거든요. 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달에 우리 또 같이 만나요. 특강 때 봐도 좋고요.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내용 준비해서 올게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해요.